지금 귀농을 꿈꾸시나요? 삭막한 도시의 노년이 쓸쓸하신가요? 오늘은 어느 노부부가 귀농 후 벌어지는 사건 사고 속에서 어떻게 귀농에 정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7세 김순덕입니다.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던 서울 아파트를 팔고 강원도 홍천의 작은 마을로 이주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집 앞마당에 뿌려놓았던 고추 씨앗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던 씨앗들이 하루 만에 흔적도 없이 없어진 겁니다. 처음에는 새들이나 고양이가 가져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당 곳곳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른 남자의 운동화 자국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집 주변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텃밭에 심어놓은 상추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뽑혀나가고 대문 앞에 버려진 쓰레기들, 그리고 밤마다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음들까지 도시에서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며 내려온 우리 부부에게 이 작은 시골 마을은 예상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1년 전 남편의 정년퇴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교장으로 일했던 남편은 퇴임과 함께 갑작스럽게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던 출근길이 없어지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저 역시 30년간 다녔던 도서관 사서 일을 그만두고 나니 뭔가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넓은 아파트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귀농귀촌 특집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부부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로 요리하고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별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여보, 우리도 시골로 내려가서 살아볼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간의 치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국 각지의 부동산 정보를 찾아보고 실제로 여러 지역을 다니며 집을 구경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까지 우리 부부는 주말마다 전국을 누볐습니다. 마침내 강원도 홍천군의 한 작은 마을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습니다. 30평 규모의 단독주택에 300평 정도의 마당이 딸려 있었습니다. 집은 10년 정도 된 깔끔한 상태였고 무엇보다 주변 경치가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는 맑은 계곡이 흐르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은 이 지역이 매우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만족해하는 동네예요. 주민들도 친절하시고 범죄도 거의 없어서 안전합니다. 그의 말을 믿고 우리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집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기는 했지만 남은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 인생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이사한 첫날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었던 새소리가 아침잠을 깨웠고 창문을 열면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서 바라본 일출은 그 어떤 그림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남편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첫 며칠은 마치 휴양지에 온 것처럼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부터 작은 문제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불편함은 쇼핑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아파트 앞에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있어 언제든 필요한 것을 살 수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차로 30분을 가야 작은 슈퍼마켓이 나왔습니다. 병원도 문제였습니다. 가까운 보건소까지 차로 20분, 종합병원은 1시간을 가야 했습니다. 평소 혈압약을 복용하던 남편은 처방전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멀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들은 예상했던 것이기에 충분히 견딜만 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사 온 지 2주째 되던 날, 우리는 마을 이장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장님은 6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는데 우리를 보는 눈빛이 그리 곱지 않았습니다. 아, 서울서 내려오신 분들이군요. 그래, 여기 적응 잘하고 계시죠? 표면적으로는 친절한 말투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경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 경치도 아름다워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장님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여그 시골이라 서울하고는 많이 다르고 이것저것 불편한 게 많을 텐데 금세 지겨워져서 다시 올라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말 속에는 어차피 얼마 안 가서 떠날 텐데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인사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앞길에만 유독 쓰레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청소를 해도 다음 날이면 또 쓰레기가 나타났습니다. 담배꽁초, 과자봉지,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날아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을 관찰해 보니 분명히 누군가 일부러 버리고 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만 이런 쓰레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더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여러 번 지나가며 경적을 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남편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고 견디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당에 심어놓은 꽃들이 모두 뽑혀나가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예쁘게 피어있던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뿌리째 뽑혀서 말라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람이 한 짓이야. 남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을 때의 일입니다. 평소처럼 필요한 물건들을 골라서 계산대로 가는데 제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군요. 그래, 여기 살만해요?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른 손님들이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아요. 제가 대답하자 그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용하긴. 우리 마을이 얼마나 조용한데. 그런데 밤에 시끄럽다고 불평하던데 맞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런 소문이 났는지 의아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 아주머니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 일을 얘기했더니 남편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을회관 앞에서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려 했는데 모두들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며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는 것 같아 남편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갑자기 탁해졌습니다. 마을 상수도를 관리하는 곳에 전화했더니 다른 집은 문제없는데 그 집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다며 믿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자주 나갔습니다. 한전에 신고하면 기사가 와서 확인해 보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만 유독 정전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택배 배달도 문제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자꾸 배송 중 분실되거나 파손되어 도착했습니다. 택배 기사에게 문의해도 운송 중에 생긴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심리적인 고립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돌려버리고 인사를 해도 시큰둥하게 받거나 아예 무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마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어느 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귀총 같은 건 하지 말 걸 그랬어. 저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은 온데간데였고 매일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두 번째 달이 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괴로움을 넘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우리 집 담벼락에 돌이 던져져 있었고 유리창 하나가 깨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신변의 위험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관은 증거가 불분명하다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는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그 일 이후 남편은 밤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어나서 창밖을 내다보곤 했습니다. 저 역시 불안감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서 약을 복용해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서울로 다시 올라갈까? 제가 먼저 포기를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이 집을 산 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팔기에는 손해가 너무 컸습니다. 무엇보다 서울의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전 동네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런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남편도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모든 작물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상추, 배추, 무 등이 모두 짓밟히고 뽑혀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도 있었습니다. 마당 곳곳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일부러 작물을 밟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3개월간 정성 들여 가꾼 텃밭이 하루 만에 폐허가 된 것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곳을 떠나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동산에 연락해서 집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가던 길에 우연히 마을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다른 마을 사람들과는 다르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죠? 저는 이웃마을에 사는 박미자라고 해요. 그분의 인사는 그동안 받았던 차가운 대우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처음에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시간 있으시면 저희 집에서 차 한잔 하실래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미자 씨의 제안에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미자 씨의 집은 우리 마을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다른 마을이었습니다. 집도 비슷하게 단독주택에 텃밭이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었는데 마당 가득 예쁜 꽃들과 채소들이 잘 가꿔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힘드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차를 내오며 미자 씨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상황을 알고 계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부산에서 이곳으로 이주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쓰레기 투기, 밤중 소음, 텃밭 훼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했죠. 미자 씨의 고백에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남편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포기하고 부산으로 돌아갈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미자 씨는 찻잔을 놓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마을에도 좋은 분들이 계세요. 다만 목소리 큰 몇 사람 때문에 다들 조용히 지내시는 거예요. 특히 이장이 외지인을 싫어해서 마을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죠. 미자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동안의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텃세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마을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텃밭 가꾸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거든요. 미자 씨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혹시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저희끼리 모임이 있거든요.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모임이에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움도 주고받아요.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극복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자 씨의 소개로 일주일 후 귀농귀촌인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인근 도시의 한 카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20여 명 정도였는데 연령대도 다양하고 출신 지역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60대 남성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온 최진우라고 합니다. 모임에서 각자의 경험담을 들어보니 우리와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1-2년은 거의 모든 사람이
크고 작은 텃세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꼭 이해해 주시는 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노력해야 해요. 마을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먼저 다가가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다른 분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모임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마을 이장과 직접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있다면 풀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마을의 어르신들과 친분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장보다는 마을의 원로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소, 행사 준비, 공동작업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조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내예요. 최 회장님이 강조했습니다. 처음 2-3년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 그 과정을 거쳤어요. 모임이 끝날 때쯤 미자 씨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마을에서 김장하는 날이 있어요. 함께 가서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여보,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김장하는 날 미자 씨와 함께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는 이미 많은 할머니들이 모여서 배추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많았지만 미자 씨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 서울서 온 분이 김장을 할 줄 아나? 한 할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서울에서도 김장은 해봤어요.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김장 솜씨가 있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에서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 손놀림이 제법이네. 서울 사람인데 시골 일을 잘하네. 점점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연배가 높으신 85세 김할머니께서 저에게 호감을 보이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런 일까지 나와서 도와주니 고맙네. 할머니의 한마디에 다른 분들의 표정도 누그러졌습니다. 그날 김장을 마치고 나서 할머니들이 준비해 주신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불러주세요. 제가 말씀드리자 그래 좋지 하며 반겨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몇 분이 우리를 배웅해 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겨우 하루였지만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길에서 마주치는 할머니들이 먼저 인사를 건네시기도 했고 슈퍼에서도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마을 청소에도 참여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하는 대청소였는데 남편과 함께 성실하게 참여했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남성들과도 조금씩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서 내려와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아요? 한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좋아요. 공기도 좋고 사람들도 좋으시고 남편이 정중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처음엔 좀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괜찮은 사람들 같아. 그 아저씨의 말에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을의 완전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마을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큰 장마가 있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침수를 막기 위해 밤새 도와주셨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정말 이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마을 사람이 됐네요. 이장님마저 우리에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분이 이제는 먼저 찾아와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우리 텃밭도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잘 가꿔진 곳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가끔 오셔서 채소가 참 잘 자란다 하며 칭찬해 주십니다. 가을에는 수확한 채소를 나누어 드리기도 합니다. 남편은 마을 노인회장 선거에 후보로 추천받기까지 했습니다. 사양하기는 했지만 그만큼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마을 부녀의 총무를 맡아서 각종 행사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쌓은 경험이 마을 일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부부의 건강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직접 기른 채소를 먹고 적당한 운동을 하며 살다 보니 몸도 마음도 젊어진 기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에 그 어려운 시간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견뎌내면서 우리는 더 강해졌고 진정한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고 집을 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곳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처음 1-2년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여러 번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나면 정말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함께라면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잠을 깨고 저녁에는 별을 보며 하루를 마감합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식사를 하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던 진짜 전원 생활입니다.